네,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동반 순매수로 전환했고 코스피는 장중 2% 넘게 상승하면서 2,700선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과 중국 수출용 블랙엘 출시 계획, 그리고 스타게이트 본격화 가능성 등 호재가 겹치면서 반도체주가 상승했고 테슬라 유럽 판매 급감에도 머스크의 경영 집중 발언에 2차 전지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방산 및 조선, 원전주는 대체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왔던 제약 바이오주도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지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관망세와 전일급 등 피로감이 추가 상승을 제한하면서 3대 지수와 반도체 지수 모두 0.5%대 하락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경계심이 확인됐습니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점도 투자 심리를 억제했습니다. 장 마감 후 공개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우려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핀더더의 부진한 실적이 알리바바 등 관련주 약세에 영향을 미쳤고 유럽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유예에 따른 상승 후 3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는 대중국 수출 규제에도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견조한 AI 칩 수요를 증명했습니다. 다만 2분기 매출 전망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2690선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사흘 연속 상승하는 등 오늘은 피로감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예정된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주목해야겠습니다.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1%를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하반기 매크로 전망 자료이고요. 유진희 연구원입니다. 네, 2025년 하반기 경제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네 가지로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어져 온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은 자국 패권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제재들을 많이 강화를 했었고요. 이번에야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졌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2010년대 초에도 이란에 대해서 강경 제재를 하면서 이미 1차적으로 글로벌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회의를 초래하는 변곡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그 제재 범위나 수위 자체들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때부터 주요국들도 점진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이 좀 과도하게 행사될수록 이런 달러와의 네트워크 효과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담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 미국 경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연간 성장률 1.5%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관세 충격으로 인한 이러한 외생적인 비용 압력 자체가 주요 변수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고인플레이션보다는 기업 마진을 압축시키는 좀 비용 흡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고용과 설비 투자 둔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기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그리고 경기 서프라이 지수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재차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도 최근에 동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예산안 같은 것들이 의회를 많이 통과를 했는데 이게 직접 재정 지출이 아니라 감세에 집중을 한다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이 재정 승수 효과는 낮고요. 다만 이제 저소득층 소비자들 체감 경기 개선도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기업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은 AI 캐펙스 사이클과 함께 26년 이후에 다시 미국 투자 모멘텀을 좀 지속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는 올해 연간 성장률 1.2에서 1.3%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경 규모 따라서 좀 등락을 보일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한국 경제 자체는 지금은 하강 국면은 어느 정도 좀 끝물이지 않나, 완만하게 좀 회복하는 그 초입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속도를 많이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나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한 금융 취약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중립금리 수준 자체들이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정책 여력을 좀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많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거시건전성 기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회복세도 좀 더딜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경 집행이나 최근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설비 투자 확대, 그리고 서비스 수출 증가세 같은 것들이 고용을 포함한 이 실물 경제 회복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서비스 수출 같은 것들이 최근에 한국에서 고용 창출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기적으로도 이 외환 수지 안정성 강화로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주목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 위협은 계속 지속되는데 중국은 좀 이 틈을 타서 주요국들이랑 협력을 좀 강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같은 것들에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이런 중국 관련 모멘텀이 등장은 좀 한국 경제에서 중장기적으로 업사이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하예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고민되는 섹터가 2차 전지이고요. 탑다운 관점에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가 2년 동안 부진했었던 이유를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3년에 버블처럼 높아짐에 따라서 과도하게 높아졌던 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받았던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광물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됐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IRA 폐지 우려가 작년부터 또 올해 1분기까지 계속 반영이 됐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캐즘 구간에서의 전기차 침투율 정체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소외주로서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탑다운 관점에서의 생각은 2가지인데, IRA 폐지에 대한 우려 반영이 완료되는 단계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2번째는 이 캐즘 구간을 돌파하게 만들 모멘텀의 등장 가능성, 즉 저가 모델의 출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가 모델 출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침투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던 3번의 시기를 살펴봤습니다. 1910년대는 포드 자동차의 시대였었고요. 1920년대는 GM 자동차의 시대였었고, 그리고 3번째 1950년대는 경자동차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특히 이 1950, 60년대 경자동차의 시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경자동차가 당시에 등장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대중화가 완성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저가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 전기차 캐즘 구간을 돌파할 하나의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분들을 고려한 대응 전략은, 일단 숏 관점에서의 접근은 어느 정도는 일단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탈친환경 행보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그런 내러티브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면도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목별 밸류에이션 차이에 따른 문제도 여전히 비싸냐 또는 싸냐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탑다운 관점에서, 즉 내러티브 관점에서의 본 최악은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요. 따라서 숏 관점에서의 접근은 이제 유보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찐 바닥일지는 고민되지만 적어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스터디를 재개할 시점 정도는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자료입니다. 지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세진입니다. 우선 지난 1분기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자산 규모가
또 전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부실 자산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악화된 펀더멘털과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높아진 부채 비용의 영향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까지 총 11개 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 부실 자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경기에 후행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성상 조정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고 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6,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잠재 부실 자산 규모는 3,600억 달러 수준으로 올해 추가로 부실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상업용 부동산 유형 중에서 오피스의 부실 자산 규모가 여전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5년 1분기 말 기준 오피스 부실 자산 규모가 전체 부실 자산 규모 중 약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재 부실 자산 규모 또한 오피스가 아파트 다음으로 많은 수준인데요. 아파트는 임대시장 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해서 실제 부실로 연결될 리스크는 오피스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CMBS 대출 연체율 역시 오피스가 주요 자산 유형 중 가장 높습니다. 임대시장이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실률이 높고 대출 금리도 높아서 대출 승환이나 대환의 어려움을 겪는 기존 투자 자산들에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밸류에드나 오퍼튜니스틱 전략 투자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코어 전략을 추구하는 매수자들에게는 LP들의 참여가 아직 중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오피스 시장의 느린 회복이 예상되어서 주거, 리테일, 물류센터 등 다른 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한 섹터로의 투자 자산 배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특성이나 자산 유형별 펀더멘털, 테넌트 구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편 올해 미국 오피스 임대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실 자산 증가 속도 자체는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미국 오피스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30bp 하락했습니다. 공실 면적도 감소했는데요. 공실이 많은 오피스들이 타 용도로 전환되면서 공실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올해 지속된 높은 공실률 건설비 상승으로 신규 공급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면서 맨하튼,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시장의 임대차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미국 오피스 임대 시장이 올해 회복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해진 정책, 최근의 경기 둔화가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임차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처음 자료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1분기에 영업이익률 17.1%라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힘센 엔진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애프터마켓 솔루션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요. 친환경 솔루션 부분도 납기가 짧은 FSU 개조공사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올해 연중 이어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따른 선봉량 증가나 이중연료 엔진이나 암모니아 또는 수소로의 연료 전환 등이 중장기 성장성을 견조하게 유지시켜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NG나 메탄올 DF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선박에 비해 1.5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유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매출 단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감소와 선가 하락에 대한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조선주들과는 달리 선박의 애프터마켓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경우에는 시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2대 주주인 GVS, 요거는 이제 KKR이 만든 펀드인데요. 지난 2월 20일에 이어서 5월 22일에도 추가로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기존의 지분율이 뭐 30%가 넘었었는데요. 10%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남은 지분 10% 정도도 향후 추가로 매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최근 블록딜에서 보여준 어떤 시장의 높은 관심, 또 주가 역시 블록딜 이후에 바로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면 잔여 물량이 주가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국 주식 자료고요. 예, 세일즈포스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최근 기업 인수 관련된 자료를 하나 작성했는데요. 5월 27일 현지 시간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기업인 인포메티카를 8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주가는 약 1.5% 상승했는데요. 이번 인수는 세일즈포스가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업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슬랙을 약 277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이룰 목적으로 좀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AI 플랫폼인 에이전트 포스를 조금 더 집중해서 강화할 전략인데요. 인포메티카의 데이터 관리 기술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가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포인트가 일단 데이터 투명성 확보, 그리고 데이터 맥락 이해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해서 조금 더 기업 수준에 맞는 AI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인포메티카 기술을 자사의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나 뮬소프트, 태블로 이런 다양한 제품군과 결합할 예정인데요. 일단 재무적으로 보면 이번 인수가 거래 완료된 시점부터 2년 이후부터 실적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포메티카의 고마진 데이터 제품을 통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한 단기 자본 구조 변화에도 주저하는 정책 같은 부분은 기존대로 실행될 것으로 발표했고요. 일단 인수 상황을 보면은 현재 양사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고, 그리고 인포메티카 주요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래는 내년 상반기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랑 해외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칠 예정인데, 일단 인포메티카가 자체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반독점 규제가 나올에 대한 심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일단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수준을 좀 보게 되면은 세일즈포스의 ROE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반면에 PB는 낮은 수준에 좀 위치해 있어서 저희는 자본을 쌓인 부분과 이런 걸 좀 감안할 시에는 여전히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도 동종 기업 대비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